그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그 각자의 어떤 그 가치들이나 아니면은 대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제피소 그리고 이주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를 주제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의 새로운 시선이나 아니면 어떤 확장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는 게 있다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선이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선들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순간부터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기 전에 최근에 뉴스 기사 같은 거 안 봤으면은 내가 뭔가 막 얘기해도 되나? 뭔가 괜히 아는 척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냥 맞닥뜨린 문제에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게 뭐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방법들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어가지고, 특히 이거는 이제 팀원분들이랑 얘기를 했던 얘기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퀴어 당사자로 살면서, 그리고 이제 퀴어 주제에 관련된 여러 운동들을 보면서 뭔가 획일화된 방식들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엄청나게 뭐 피켓을 들고 엄청 행진을 하고 그런 게 아니면 운동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예술 작업을 하더라도 나체를 그리는 게 아니면 퀴어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획일화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의 언어들을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중에 쉬운 게 게임이겠지? 해가지고 이 방법으로 팀원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흔쾌히 받아들여 주시고 같이 연대해 주셔가지고 이런 방식으로도 시선을 확장해 볼 수 있겠구나 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평등 담론이라든지 논의가, 그러니까 내국인 여성, 한국인 여성에 좀 갇혀 있다는 저희 문제의식 같은 거를 해왔었거든요. 한국에 지금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그 숫자가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정말 굉장히 한 250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주민,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이주 여성은 있지만 없는 존재들이고 굉장히 비가시화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좀 드러내고 싶었고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획일화입니다. 획일화 정형화거든요. 우리가 이주 여성이란 그런 이미지를 상정하고 생각할 때 굉장히 고착화되고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어요. 예컨대 약자, 아니면 한국인 남성과 결합한 사람. 그러니까 또 누군가에 계속 매개되면서 호명돼 온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한 이제 독립변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한국에 시집 온 며느리, 한국인과 결합한 다문화 가정. 이렇게 계속 어떤 남성에 의해서 매개되며 이렇게 호명돼 왔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때 저희도 그 사람책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정말 고초를 겪고 고부 갈등을 겪고 시집살이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하고 또 지역에서 어떤 지역의 데모로서 역할하는 그러한 굉장히 당차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들도 많았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거의 이제 농경기와 어로기에는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일례로 이제 충북 음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등록 체류자까지 합산하면 지금 그 음성 전체 인구의 한 30%가 이주 노동자라고 지금 유추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빠져나가면 음성의 지역 경제는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이제 다문화 여성들, 다문화 가정 다루고 정형화된 그 서사가 있잖아요. 고부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시어머니 잘 모시는 한국 남편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그러한 서사들 많은데, 그런 거에서 좀 이제 탈피해가지고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간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또 이제 확산시켜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산불 같은 경우에는 딱 하루였어요. 이제 미디어에 나온 게 딱 하루였어요. 왜냐면 하루에 산불이 꺼졌다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계속 잔열이 남아 있었고 지열들이 남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활동가들이나 그 현장을 보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그런 현장들이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안에서는 딱 하루만 끝나고 나니까 이제 거의 이제 거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지역은 또 관광지다 보니까 뭐 관광으로 강릉을 살리자 뭐 이런 걸 또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저도 잘 몰랐던 일이었는데, 대피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엄청 많이 되다가 딱 어느 순간을 지나면 거의 되게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긴급구호 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하면서도 되게 이걸 홍보를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비용이 마련이 되고 그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루 미디어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심들이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특히나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도 조금 게다가 보통 많은 재난들이 지역 위주로 일어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물론 수도권도 있긴 하지만, 그랬을 때 좀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팔로우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앞으로 그 재난 현장들이 어떻게 지원이 복구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현장들이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조금 단절되어 있거나 혹은 흩어져 있는 다양한 어떤 존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좀 각 팀에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연대나 좀 연결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을 이제 선을 넘는 목소리라고 네이밍을 했었는데, 그 목자도 좀 특이한 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보이스 그 목이 아니고 한목 두목 할 때 그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주 여성들,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이제 동일한 구성원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몫이 없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어떤 울림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좀 착안을 했습니다. 그 선이라는 것도 사실 이주민과 같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그 선들이 있잖아요. 뭐 그 국경선이라든가. 근데 사실 보이지 않는 선들도 되게 많거든요. 인종의 선이라든가 아니면 민족의 선, 또 차별의 선, 선입견의 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넘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흩어진 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으되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저희가 인터뷰에서도 말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정체성으로 누군가가 재단되고 구분되고 고획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존재의 정체성 하나로 함께 좀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퀴어 청소년들이랑 함께 뭐 동아리 활동, 청소년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같이 글쓰기랑 뭐 독서 모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참여했던 친구 중 한 명이 마무리하는 네트워킹 시간 때 조금 약간 울먹이는 것처럼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마울 일인가? 약간 어른들이 청소년들 도와주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저는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 주위에서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같이 활동한 적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 어른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마침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래도 연구자로 활동하려고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왜 퀴어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들을 눈앞에서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지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친구가 딱 그 얘기를 하니까, 내 일상에서 바로 눈앞에 마주칠 수 있는 뭐 어른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그런 사소한 연결들, 뭐 어떻게 보면 크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연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재난 현장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 현장의 시스템은 사실은 그러니까 재난 지원, 그러니까 특히 대피소의 시스템은 저희가 볼 때는 완성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급이고 위기 지원에 가깝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 당장 필요한 거를 지출하지 못할 때도 되게 많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세입자인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계약이 해소되어 산불은 계약이 해소된대요. 그러니까 전소가 되면 아예 계약이 해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함께 나의 권리가 없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세입자분들이 뭐 지원을 받았을 때 지원을 받는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만큼으로는 당연히 생계가 안 되니까 대피소에서 바로 다음 날부터 일터로 나가시는 모습들 이런 걸 보게 된다든지 뭐 영유아를 가진 집들은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분명 거기 없지 않을 텐데 근데 대피소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지역에 있는 지인의 집에 가든지 뭐 다행히 가족이 있으면 가족의 집에 간다든지 오히려 차라리 다른 펜션이나 다른 숙박시설을 구해서 가는 경우는 있어도 대피소에서는 영아를 데리고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 동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각각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또 하면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사실은 그런 차이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연대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장애 얘기할 때도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건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면 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렇게 보이게 된 현상들이거든요. 그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작업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